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다음 주 이게 고 정주영 회장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됩니다. 범현대가는 금강산에서 정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돛대 몰고 북한 가고 500원 지폐 한 장으로 조선소 짓고 폐 유조선으로 방조제 공사를 하고 그야말로 신화를 이룬 정주영 회장. 그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아파트는 아니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경찰관 30명이 사진을 가르치는 사진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폭력 시위 현장에서 사진 증거를 잘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폭력 시위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화상을 오늘의 자화상을 자유경제원 전인경 사무총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위는 예전부터 많이 보셨는데 지난 주말 시위가 끝났는데 3일, 4일, 5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도심 토요일 날 있었던 시위는 그 폭력성이 도를 넘었고 우리가 2008년 광우병 그 사태 때 본 시위 다시 정말 우리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그런 시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그 논술고사를 맞습니다. 보기 위해서 정말 그 1년 동안 그 긴장된 마음을 안고 수험장으로 향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의 주장을 외치기 위해서 도심으로 나왔고 많은 이제 불편을 끼치고 폭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다양한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이석기 통진당 전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런 그리고 이 50세 개 단체 중에 이적단체 법으로 이적단체 규정된 단체가 2군데나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게 19곳이나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그 시위의 주체는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시민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그 대중,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아주 명확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 중에는 이적성, 불법성으로 이미 법으로 규정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 모든 대한민국을 거의 허물자는 저는 주장들의 집합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수배 중인 이분인데요. 지금 조계사에서 계속 보호할지 말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화쟁위원회 측 입장이 결과적으로 조계종 측 정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건 화쟁위원회 입장입니다. 수배 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 숨어서 청와대 앞에서 계속 투쟁을 하겠다. 화쟁위원회가 종단의 기구이긴 하지만 화쟁 정신을 갖고 독자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화쟁위원회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호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뚜렷한 답을 아직 안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변 보호는 지금 조계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 뜻은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에서 이제 바로 지금 섰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분 참석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저희 홍보 담당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는 이것으로 끝내주고 필요한 것은 또 구체적인 거는 홍보 담당자에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번에 민주노총 한상균 사무총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듯 투쟁을 밝혔고 조계사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조계사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떻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아주 대놓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한 사람입니다.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폭력 시위의 맨 앞에 서서 본인이 마치 무슨 로빈훗이라도 됐냐, 홍길동이라도 됐냐, 자신을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또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른 불법성도 그렇고 지금 시위 과정에서 본인이 행한 역할도 그렇고요. 조계종에서는 저분을 절대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에 부여한 권위라는 것은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에 부여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신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예. 저분들이 정말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면은 종교에 우리가 부여하는 시민들의 권위를 아마 스스로 잃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이 염려가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는 선정화 씨, 김수환 추기경과 명동성당이 그 사람들 민주화 시위하는 분들 보호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들이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상균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분들은 보호받아야 될 약자는 아닙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약자라고 지금 지칭하는 사람들, 야당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국민이 전경버스를 부수고 보도블록을 부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들을 그렇게 파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공권력,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새 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본인들을 이제 포장하는 그런 예. 거고 그런 거에 조계종이 이제 그 편에 서신다면은 그것은 매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제가 얼핏 기사를 보니까 예. 조계종의 원로분들께서도 이 지금 조계종의 저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고 예. 조계종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조계종은 예. 그 종단 원로분들의 말씀을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총장님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약자냐. 그렇습니다. 80년대는 약자였고 지금은 저분들이 강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분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즉 성숙한 민주주의, 타인의 권리 앞까지만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 대 시민 간의 조화로운 그런 삶의 조화를 논의해야 될 때 계속 머릿속에 아마 80년대식 사고방식, 그때의 어떤 민주화 이런 거에 아마 사로잡혀 계신 것 같은데 예. 그 환상을 본인들 스스로도 빨리 깨셔야 대중들의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을 예.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심장 밑이라는 것은 조계사의 위치입니다. 청와대 앞에 심장 밑에 은신에 처절한 노동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은신이라는 표현, 처절이라는 표현, 그것은 정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투쟁할 때 쓰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경제원에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분들이 처절한 은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앞에서는 매일 청년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님들, 선배님들 제발 일자리 좀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할 정도로 민주노총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 세력이고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분들이 노동자는 약자고 본인들은 약자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고 약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폭력을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에 도전을 해도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민노총의 위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빨리 그 환상 깨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민주노총 앞에서 형님들 일자리 좀 받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를 잡고 독점하고 있다는 독점하고 겁니다. 있다. 예. 그래서 예. 대한민국에 사실 기업에 노조가 있고 또 그 노조를 강력하게 이제 보호해주고 급여, 뭐 임기,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수라는 게 300만여 남짓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정말 과보호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노동관계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의 핵심이 바로 이분들을 더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른바 귀족노조를 보호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개혁이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중심은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림으로 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개혁을 가장 가로막는 세력, 그 중심에 저는 민노총이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스스로 약자를 자임하면서 저런 불법 폭력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그 본질, 진실을 바로 보아야 되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시위를 보면서 좀 유별나다, 좀 새롭다라고 느꼈던 게 과거에는 어떤 한 이슈를 놓고 광우병, 뭐 쌀시장 개방인데 지난주에는 무려 11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지 말자라는 분부터 해서 뭐 성소수자, 청년, 빈민,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리고 교과서 뭐 온갖 게 다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폭력 시위를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예. 때도요. 나가보면 그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모이자라고 했지만 실제 시위 현장의 상당수는 민영화 반대 예. 뭐 이런 거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기제로서 주장이 있는 자 다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분들의 주장이 이제 광장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거든요. 예. 굳이 저런 식의 구태,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런 양상으로 시위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광장에서 있었던 많은 주장들은 사실 대의민주제를 통해서 국회라는 공간에서 대의, 정말 이 논의, 그래서 대화하고 그 과정에 절충이 이뤄지고 이럴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국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마치 광장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인 것처럼 대의 정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저렇게 폭력 사태 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표가 저거에 대해서 지지, 변호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빨리 좀 저는 정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 시위를 쭉 보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시위 앞에서 뭐 쇠파이 피두는 분들이 뭘 주장했는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위 폭력만 남았고 이들이 주장했던 뭐 국정교과서가 됐건 노동 진짜 속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이슈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폭력의 흔적만 남았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꾸 이제 촛불 집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위의 양상, 그러니까 2008년 촛불 집회는 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그 시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촛불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허물어진 겁니다. 모여봐도 별 볼 일 없고 정말 잊지도 않은 광우병을 외친 끝에 그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들만 사람들이 보고 흩어진 겁니다. 요번에도 아마 그분들의 기대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그 화력, 동력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정말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예. 이분들 지금
경찰 추산 그분들은 뭐 10만 군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 추산 뭐 6만 8천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왜 그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보셔야만 그분들 주장하는 것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 야당 입장은 참 황당합니다.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강경 진압, 살인 진압, 살인 테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어찌 보면 자기 지지층이 저분들이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 역시도 과거에 학생운동 하던 시절의 어떤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의 야당은 과거의 야당과 다릅니다. 본인들이 집권, 수권 정당을 해보고 본인들이 전부 여당으로서 활동해보고 심지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도 들어가셨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마치 정말 이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말 그 학생의 수준, 운동권 수준의 발언을 하신다라는 것은 야당으로서 정말 패착이고 글쎄요, 이런 야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문재인 대표나 지금 그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국민 여론을 아마 제대로 못 읽으신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에게 지지층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테러에 가까운 감정 진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인, 폭력, 테러를 국가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들이 현장을 지켜봤거든요. 그건 좀 아니었고요. 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보수 진보 반반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편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해온 뭐 노동개혁 반대, 그 다음에 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한 집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호하고 두둔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야당,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이런 걸 자처하시는 분들 내부에 건전한 정말 좌파, 예. 이런 분들과 저런 불법 폭력을 아무렇지도 자행하지 않는 세력과 이런 것들 구분해서 결별하는 작업이 저는 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당을 유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뭐 당대표 또 원내대표 이런 분들께서 오히려 야당을 퇴행시키는 쪽에 저렇게 서 계시니까 예.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거 통진당이라는 지금 헌법재판소로부터 종북정당이라고 확인을 받은 통진당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지금의 야당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그 집회에 이 사람들이 두둔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심적으로는 동조를 못한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표 뭐 생존권을 외치는 국민을 향해서 뭐 살인적 진압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석기 석방이 도대체 생존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는 또 생존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그분들의 주장을 정말 문재인 대표는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시급히 하셔야 될 일들은 지금 저는 계속 이야기되는 게 저런 시위 이런 것 모이다 보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이 시위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위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런 주장이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고 그런 것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런 공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컨트롤도 못했고 저런 상식 밖의 얘기들 나오는 거 하나도 컨트롤 못해놓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야당, 이런 것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야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런 시위의 중심에 항상 이제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다 민주를 표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교조 뭐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교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 정교조에서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변성훈 또 정교조 위원장 얘기인데요. 독재자를 심판해야 된다. 저기 나와 있는데 청와대 진격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 저분들이 선생님으로 구성된 노조의 위원장입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국정교과서 논쟁과 함께 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만약에 저분들의 저런 주장이 교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들이 정치적 견해는 가질 수 있고 교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표현할 그런 기재는 있겠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저런 식으로 학생들을 이념몰이, 정치몰이를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교과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전교조는 본인들이 참교육하신다고 했던 그 처음의 의도와 지금 현재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분들께서도 저런 거에 동의하시지 않는 교사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교조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민주화의 어떤 그 상징, 또 약자의 표상처럼 저분들 생각하시는데, 전교조 정말 교사만큼 우리가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은 세상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그분들 내부에서 저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예. 전교조가 그런 움직임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전교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그 날선 비판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예, 그분들에게도 저런 부분은 썩 좋지 않겠다 이런 평가시고요. 제가 복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면을 착용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복면했기 때문에 100명 중 1명도 쇠파이 피두른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면이라는 것이 쓰고 있는 복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무기로 공격하고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존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법치를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복면을,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서 체증을 통해 가지고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엄벌하겠다, 그걸 잡아내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법치를 세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시위 주동자, 누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지,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의 가담 행위를 해야 했는지, 그 많은 유인물과 쇠파이프는 어디서 조달을 했는지 저는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갈등을 피하고 마찰을 피해갔다고,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캐치해서 이 엄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쳐두고, 일이 벌어지면 시위 현장에서 그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판독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정부의 강력한 정말 법치 의지가 있나, 이런 예. 거를 한번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오히려 강력한 시위에 대한 그 처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디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거 강하게 민사상 손해를 다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분들이 부순 것들, 저분들이 던진 것들, 저분들이 상처 입힌 전 의경, 이런 부분들 전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전경, 이런 분들 다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자 시민에 대한 폭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순 것, 훼손한 것,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제적인 손해배상 반드시 물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 가끔씩 이제 뭐 심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말씀은 도저히 참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강화문 진압 과정에서 식용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식용유를
왜 사용했겠습니까? 군중들이 식용유에 미끄러져서 내진탕당하라는 그런 악의적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국민을 골탕 먹이는 정권, 그것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폭력일 뿐입니다. 섬총장님, 경찰이 콩기름 뿌린 게 시민들 내진탕 걸리라고 한 거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아무런 제재도 안 되고 저런 말 계속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뭐 방법이 없습니까? 저분 앞에 지금 그냥 의원도 아니고 최고자가 붙어 있는 최고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어떤 저 말씀, 이거를 그 정당에서 그야말로 비판하지 않고 저분 저 최고라는 자라도 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말씀들이 잘못 이제 이해되고 저런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제복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공권력에 대해서 존중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민의 벗이다, 시민의 안전,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근본 토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비단 막말의 하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저분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위 관련해서 2005년도에 WTO 강요회의를 홍콩에 있었는데 한국인 시위대 900명이 경찰에 붙잡혀갔습니다. 재판도 받고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 시위대가 한국에서 쇠파이프로 휘두르지만 외국에 나가서 시위할 때는 굉장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킵니다. 이 부분 우리도 강하게 하면 외국에서처럼 법과 질서 잘 지키게 될까요? 아니면 해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쇠파이프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분들이 말씀으로는 뭐 사대주의 배격, 외세, 이런 것들 배격한다고 하면서 해외 나가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본인들이 정말 국내에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위선적이다 이렇게밖에는 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의 문제는 결국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도가 올라가야 결국에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분들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아야 된다. 정당한 법의 집행 앞에 저런 식으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거에 지지를 보내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시는 국민들이 많아야 저분들이 고립되고 절대 저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분들의 모습들이 아마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민중 총궐기를 외쳤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고스란히 정말 보여주는 일종의 교과서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5일 날 또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영웅을 꼽아보라면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탄생 100주년 맞는 고 정주영 현대회장도 그 영웅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와 어른이 부정당하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배병유 경제폭물대표, 박상은 공공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성우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이 예. 이제 내주면 100주년.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요. 예. 이분이 영웅 맞습니까? 당연히 영웅이죠. 당연히 영웅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뭘 가지고 건대화했습니까? 정치도 아니고 사회다 경제개발을 통해서 건대화 됐는데 예. 그 상징적인 인물이 정주영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뭐 이병철 회장. 예, 매년 이제 기업가 정신주간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도 갖고 있는데 그 기업가 정신주간 행사를 가지면 단연
아산 정주영 기업주가 정신이 나와요. 예. 물론 그 호암 이병철 회장도 이쪽 나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기업가 정신, 그게 우리가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정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젊은 세대도 정주영 회장의 말씀이 건강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인데요. 수백만 수천만 관중을 동원했던 영화에서조차도 정주영 회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니들이 필요한 배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들이 우리 배 사라, 그러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 사장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에서 어쨌든 그 신화인지 영웅인지 거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방금 우리 배병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기업가 의록 1위 해봤어. 예,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말입니다. 해봤어 이런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 도전 정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가 정신은 혁신과 도전 아닙니까? 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해봤으는 도전 정신에 대한 정주영식 버전이다. 안 해보고 낙담하느냐, 해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예. 그야말로 뭐 모든 경영서적에서 기업가 정신, 프론티어 정신,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뭐 얘기인데, 해봤으는 정주영식 기업가 정신의 표현이다.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말이 해봤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크고 앞서갔다기라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참 새롭습니다. 요즘은 뭐 이익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로 모든 경영자가 평가되는 시절인데 기업이 사업에 손해 좀 봤다고 해서 실패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해봤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는 요 슬로건과 같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거의 커뮤니케이션 돼서 요즘 조합 상품이 되어버린 건데 1인당 GDP 65달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그야말로 이 폐허 상태에서 근대화를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해봤어란 말 언제 썼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워낙 많이 쓰셨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가 한창 건설업을 할 때 1966년에 미국의 포드사에서 이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자동차 산업 시장을 조사한다 이 얘기를 듣고는 포드사 한번 접촉해봐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유 포드가 저희 만나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나봤어?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원조네요. 네. 저희가 하나 더 봤는데요. 보니까 결국 정주영 회장의 최고 이미지는 소대 방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말도 있네. 문화평론가 기소를망 프랑스 사람이 20세기 마지막 전유예술이다 라는 극찬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 당시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그 한 마리 저와 한 마리 도와주어 그 무기를 갚으려 꿈에 그리는 고향 산상을 찾아가 사회와 평화를 이루는 정말 지금 생각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를 몰고 북한 갈 생각을 다 했는지요? 소는 이 정주영 회장의 가슴에 맺힌 한입니다. 아버지 소판돈 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성공하신 한마디, 네.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산 농장에 소를 수천 마리 기르려가지고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여기 와서 소도 좀 돌봐주고 그 이해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소떼를 했냐? 김정은이한테 흥정이에요, 흥정. 협상이에요, 이걸. 거기다가 또 이 양반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이야? 500 플러스 500에 하나 더 붙여. 1001마디. 이건 뭐, 번쩍번쩍 하는 이거 정강석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정정 회장 무리에서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암수가 섞여 있었는데,
암소가요. 임신한 암소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고깃국 먹게 하려고 임신한 소를 새끼 많이 대남. 보내서 거기서 예. 새끼를 낳으면 또 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 임신한 소를 많이 또 보냈다라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 문제는 이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죠. 이른바 이제 북한 사업을 한 건데 두 가지의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대선 출마. 대선 출마를 결정함으로써 그 했고 또 하나는 소대 방문인데 물론 뭐 기소왕처럼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다만 그 일단 북한이라는 사업의 카운터파트에 대해서 좀 잘못 읽은 것 아니냐.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을 이제 제가 중심으로 하면서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사업을 분리해서 나갔고 현대 이제 본그룹은 정몽원 회장이 이제 승계를 받게 되는데 저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호암 이병철 회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승전결의 결론을 내는 부분에서 후계구도 문제 또 내가 한 130살까지 살 것이다는 어떤 자기 독선 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미스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키워드를 보면요. 거북선입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정말 신화같이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직접 한번 이 거북선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자 조선소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실화죠.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고 배도 만들어야 될 돈이 없으니까 영국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영국 최대 은행을 찾아갔는데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빌려주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저 500원짜리 지폐를 본 적이 없는데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저 거북선이 바로 1500년대에 만들어졌다. 영국에서도 배는 1800년도에 만든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은 못 만들고 있지만은 이 배 만드는 1500년에 이미 바로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는 배 만드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그 돈을 빌리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 청와대에서 조선소 하라니까 저는 배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고 못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네.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해봤냐고 대통령이. 그래서 뛰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봤어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열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산업은행을 시켜가지고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 정책 작업 한 푼도 주지 마라 딱 눌러놓으니까 각각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을 시작하고 빨리 가보시오. 그래가지고 뛰어간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게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 그런 얘기들인데요. 뭐 자동차 만들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경제학자들이 자동차 하나도 없는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까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이런 일화들이 정주영 회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500원짜리 1500년대 만들었던 철갑선을 가지고 돈을 끌어왔다는 게 그 영국 회장도 그 금융회사 회장도 감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아쉬운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주영 회장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그건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유한한데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또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예. 정주영 회장께서 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난 최소한 120년 살겠다고 저들한테도 직접 말씀했거든. 네. 직접이요? 네. 아니 왜 그러냐. 저 정주영 회장은 말이죠. 눈으로 보면 거기서 정광석하시 아이디어가 나와요. 경부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 짓자고 야단치니까 그 부진 매입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 정을 하면 되지 뭐. 막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보니까 난 최소한 120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까 해봤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장하고 회장으로 있을 때도 정주영 회장한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봤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 거의 뭐 요즘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들으면 거의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수준인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주영 공법. 어찌 보면 참 황당한데 그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서산 간척지 공사할 아, 때 아, 있었던 일이죠. 예. 바로 이제 바다를 막아서 땅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워낙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하니까는 물을 막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이 폐선박인 유조선 23톤 가난 건데 그거를 안으로 이렇게 잠수를 시켜가지고 물이 지금 못 나오도록 지금 이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 유조선으로 폐선박인 유조선으로 물을 막아서 바로 이렇게 방조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일명 정주영 공법입니다. 예, 뭐 성경책에 무슨 모세의 지팡이 무슨 뭐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 같은 요게 이제 물막이 공사 마지막 아닙니까? 물막이 공사 마지막에 포원이 성경차와 같은 바위를 갖다 던져도 막 날아갔어요. 마지막 여기는.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공법에도 안 나옵니다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저 부산에 있는 폐 유조선 갖다 놔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봤어? 갖다 해놓고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신화예요. 이건. 예, 당시에 그 얘기 정주영 회장의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최정 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25만 톤 이런 유조선을 고철로 뜯는 배를 사들여다가 이 체제 헐집에 물을 넣어서 깔아앉혀서 쓰고. 예, 저런 정주영 공법이라는 신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반값 아파트의 원조가 정주영 회장인 거? 예, 대선 공약으로. 네. 역대 대통령들, 뭐 여러 대통령, 최근 대통령들이 반값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값 아파트의 원조는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면서 한 얘기인데요. 당시 정주영 회장이 반값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아파트 값은 반으로 한다고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전부 고치면은 아파트 값은 서울은 틀림없이 반 이하 가능하고 지방 도시는 3분의 1 값을 노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집권만 하면은 5년 안에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거의가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정말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됐으면 아파트 반값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주변 지인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수는 정주영 회장이라면 아마 아파트 반값에 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중 가격의 반값 시기에는 거의 좀 어려워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은 뜻이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하고 부지 확보해서 이 시간 과정의 비용을 줄이면은 거의 반값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반값은 안 되더라도 대폭 인하해서 대량 공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 대통령에 나오게 된 계기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치자금 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해보자. 예, 결국은 저 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부분이 뭐 어쨌든 그 당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고 총선에서도 뭐 한 30석 이상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이제 저 결심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실현의 기간이 다가오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당시 김영삼 후보는 권력과 그 돈을 다 가지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 당시에는 사실 안철수 현상 못지않은 돌풍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정치에 대한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죠. 예, 저희가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내주에 탄생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얘기인데 정주영 회장이 요즘 우리에게 들려주면 딱 좋을 것 같은 핵심을 요약된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날 모든 그 미래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갈등과 자기 불만과 그 속에서 살지 말고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도 그 사회를 봉사하고 사회를 빛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실패도 없이 그 아름다운 정신과 아름다운 혼과 그 위대한 영혼이 그 사람을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 거다.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배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 하면 떠오르는 게 저런 메시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셨죠? 여러 번 만났죠. 뭐 건설부 출입기자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러 번 만나뵀는데 저분은
완전히 긍정적인 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미련스럽게 조선소를 말로 짓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잖아. 나라가 일단 유사시 배가 필요하다 그러잖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보니까 젊은 청년들, 낮은 위치에 대해서도 자기를 키워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지금 탄생 100주년인데, 저는 경제기자 출신으로 정주영 회장과 같은 저런 기업인들이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 더 붙이죠. 정주영 회장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감동 깊은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들, 내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기대감, 설레임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된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시대에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지 청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토크 대화를 나눠야 될 주제는 좀 답답한 주제입니다. 현실 정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갔었죠. 네, 조선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도 백의종군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문항박 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호남 민심을 다독거려야 될 상황인데 다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그리고 문항박이라는 다소 정치공학적인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먼저 좀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나도 딸로서 침묵했으니 공범자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떠나고 없지만 내가 그 책임을 다 안고 가겠다. 그렇게 그 스탈린 그 치하의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스탈린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탈린의 딸인데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 반성을 했다. 그러니까 독재자 박정희의 딸도 똑같이 반성하라는데 스탈린과 박정희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너무 부적절한 얘기인데요. 예. 일단 이 사실관계 차원에서 스탈린은 그 집권 동안 4,500만 명을 죽인 학살자입니다. 학살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농민 저항 막으려고 야사시킨 사람들만 100만 명 이상 나왔고 100만 명 굶어 죽였죠. 굶어 죽였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학살한 사람들이 4,500만이라는 거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경우고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불과하고요. 예. 스베틀라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 아버지하고 척을 지고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스베틀라나가 망명한 이유도 자기 애인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자살하게 됐다는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아버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미국에 가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죠.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저희. 예, 맞지. 근데 이제 그 당연한 말씀이고 비유도 잘못됐지만 일단 호남을 갔습니다. 호남 민심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안 좋은데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호남 민심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느닷없이 비판하면서 그 호남 민심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 또는 문항박 연대, 정치공학적 접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진정으로 호남 민심을 좀 그 위로하면서 본인이 자성하면서 민심을 좀 견인하려는 그런 방법치고는 좀 너무 낮은 수준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가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사실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수준 낮은 수준이 낮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객관적 사실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런 얘기를 반성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했는데 과거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 아버지 시대에 고통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객관적 사실관계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통절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광주 민심을 다독거려야 될 문재인 대표가 광주 가서 박정희 독재자다, 박정희 딸, 박근혜 나쁘다,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광주 민심을 좀 이렇게 돌리는데 본인 쪽으로 도움이 됩니까? 광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면 도움이 됩니까? 감정적인 자극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호남 민심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생산적인 대안, 창조적인 대안, 뭐 대한정당으로서 미래 권력을 줄만하냐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 감정을 건드리고 오히려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이런 얘기들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금기를 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내 리더십이 지금 흔들려서 뭐 당권을 지금 3시 가르자, 4시 가르자 이 시점에 당내 문제를 덮고 다른 데다 표적을 갖춰가지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데 핀을 잘못 맞춘 겁니다. 스탈린하고 박정희하고 되게 동격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스탈린의 딸은 말이지 자기 조국에 살지 못해 미국에 망명 가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한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 휴전선녀하고 국정을 하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 차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이 시점에 말이죠. 당내 문제 자기가 리더십을 확립하지 못하고 말이야. 광주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가지고 호남 민심을 회복하겠다. 어불성설이에요. 호남 민심이 그걸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리더십 자체라는 포인트를 잘못 두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러시아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만요. 푸틴이 지금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푸틴이 저런 거의 말했네. 1990년대부터 저랬다고 해요. 예. 그 푸틴 대통령이 1990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총재 국제문제 보좌관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언어든 모든 책을 구해달라. 박정희 전 대통령 나의 롤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푸틴이 뭐 21세기의 짜르, 진짜 전제 군주 같은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보면 새마을 운동이 해외에서도 꽤 인기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뭐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3세계에서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뭐 이건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좀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감동받은 것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책들을 여러 개 봤다는 거고요. 예. 그 몽골에 있는 장관, 건설교통부 관련 장관인데 이 사람에게 이 바툴가라는 장관에게 건네줬던 책도 새마을 운동 관련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새마을 운동. 이렇게 건설을 하면 되겠구나. 그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런 정도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산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 얘기를 하면 수국 꼴통 꼰대가 되는 취급당하는 그 이유는 뭘로 보십니까? 아니 최근에 청문회를 보면 야당 의원들이 단골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5.16이 쿠데타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뭐 5.16 군사정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갖고 왔죠. 예. 긍정적 측면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사 인식의 수준이 대단히 저열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고의 체계가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시기 어느 시점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한 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런 어떤 동어반복적인 어떤 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가장 수입하고 싶어하는 정신운동, 새마을운동을 굳이 애서 부정하는 저 심리 건재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어느 시기에 고립돼 버린 정신적 자폐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신적 자폐라고 표현하시면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요? 아니 뭐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벗어나지 그 못한다. 외국에서 하는 평가들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싱가포르의 리관희 전 수상이 얘기하기를 아시아의 3대 지도자 뽑으라고 하니까 요시다 총리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등소평 얘기를 하고 또 한 명, 94년도 얘기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어떤 지도자들은 여론조사나 언론의 모든 공력을 다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꼽았다는 것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의 평가, 너무 인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어찌됐든 광주에 가서 본인의 뜻을 이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광주에 가서 문재인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공천권을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뭐 솔직한 고백이고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안철수, 박원순, 그리고 저 문재인 함께 해야 합니다. 문안박 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안박 연대.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 권리를 조금씩 나눠주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예. 뭐 그 얘기인데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제 다른 요구들. 그러니까 이른바 통합 그 선대위 문제는 공천권을 나누자는 구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중도파 의원들은 다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퇴로를 끊은 겁니다. 일단 예. 끊고 그다음에 유일한 데는 문안박 연대다. 그리고 나누자.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박원순 시장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이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당선해서 돕겠다면 야당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렇네요. 박원순 시장은 총선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 현행법에 의하면. 근데 문안박인데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는 김기식 의원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 그것은 지분 나누기밖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이 세 사람이 지분 나누면 그럼 호남 대표성은 누구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문안박 다 PK인데 예, 부산경 호남 민심은 호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뭐가 있는가 하면 천정배 의원 신당 준비 발족식이 있습니다. 예. 천정배 의원하고 함께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역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의원들은 그거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문안박의 박이 박지원이라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박지원 의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뭐 한계가 명확하다. 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권력을 공천권을 나누면 이건 구태고 용납이 안 되고 이쪽으로 나누는 건 좋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예.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내 투표를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당원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대표권을 세 사람이 나눠서 갖겠다?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자기가 당내 리더십을 확보 못하면 당원들로 하여금 당내 리더십을 확보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대선을 앞두고 세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그 권력을 나눠가서 위기를 넘기겠다. 그 당원들이 용납할 수가 법전사상 이건 위법이에요. 있을 수 없는. 배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이 지도 체제를 변경하는 건데 예. 문재인 대표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일 대표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지도 체제를 변경하려면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죠. 그렇지. 이 절차상의 문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문안박 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연대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당에서 연대하는 게 일종의 좀 과연 연대라는 정의 자체가 정확한지 이것도 약간의 의문이. 그냥 이제 순수하게 문재인 대표가 왜 이걸 제안했을까? 순수한 눈으로 예. 설명을 한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시장 세 사람은 가장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세 사람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 지지율에 맞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야권의 대표 주자가 앞서서 선거를 치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순수하게 해석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남희 기자께서 순수하시니까 순수하게 아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 함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계속 여기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뭔가 행사를 가지면서 계속 고심 중인 안철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째째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참 나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말씀을 하신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 최재성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혼수 너무 많이 요구하지 혼수 마시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결국 지분 나누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혼수가 무슨 뜻입니까? 혼수가 지분이죠. 예. 지분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표는 얘기했고 대표의 최측근 다음날 이걸 해석해가지고 그 뜻은 대충 적당한 지분 드릴 테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오세요. 안철수 의원은 지분 요구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제가 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권에서는 김무성, 오세훈, 뭐 김문수 이런 분들이 우리 지금 공천권 나눠갔자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방법이 통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재인 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과 안 전 대표의 이런 대중적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파를 가지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대중적 지지만 끌어당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 이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호남 민심을 끌어오지 못하는 문제, 많은 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문안박 연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거 당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예, 이번에 문안박 연대를 하면 안철수 의원이 또 문재인 대표에게 이용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당하지 않으려고 연락받은 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하면서 그렇지. 이번에는 안 당하겠다라는 뜻을 비추다가 최근에는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생각이 바뀐 겁니까? 일단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까지 어쨌든 법에 조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돕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오후에 행사까지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안 의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측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측근들도 부정적입니다. 근데 결국 문한박 연대가 설사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요. 안철수 의원이 후보직에서 물러났죠. 예. 하지만 뭔가 선거를 흔쾌히 돕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구도로 문한박 연대가 완성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로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다수의 분들이 문한박 연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뭐 다분히 부적절하다. 당 내에서도 그렇게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잊어버린 얘기인데 친노 패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이번 내년 총선을 통해서 야권 내 다수파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대선은 5대5 게임 아니냐. 뭐 이 친노가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 여기서 한 말도 안 물러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로 내려놓으면 수가 보이는 것이죠. 다음 길이 보이는데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야권 내 다수파를 차지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는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려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당내 입지가 궁색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궁색한 입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에 자꾸 저렇게 비비고 있어요. 안철수 브랜드는 뭡니까? 새정치예요. 새정치라는 브랜드 가지고 아주 문재인 대표와 같이 저런 꼼수에다 갖다 접목을 시킬 수가 없거든. 꼼수라는 용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보여요. 여기 접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색한 입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도를 걸어야지. 당은 당규에도 맞지 않고 당의 의견에도 맞지 않은 저런 방법을 가지고 다 비비가지고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하려다가 두 개의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도로 가셔야 돼. 예. 짧게 한 말씀 더. 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 변화, 체질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 변화 세 가지 조건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는 아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 어떤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 없이 이런 식의 기술적인 변화만 가지고 본인의 리더십을 끌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문재인 대표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4월부터 사퇴 얘기가 나와서 4월, 5월, 6월, 7월, 8월 해서 야당 얘기를 하면 사퇴 이런 정도인데요.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도 매우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지금까지 별로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표께서 더 성의 있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또 안 대표께서는 너무 많은 혼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 약조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좀 잘 풀어보자 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어제 그 문 대표님의 제안을 보고 저도 이제 정념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호남 민심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다. 네, 정남이가 떨어졌다, 테러를 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안철수 의원이 혼수 더 요구하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모욕적인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의뢰에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까? 모욕입니까? 굉장히 모욕이죠. 예를 들어서 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이고 겉으로서는 명분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총무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무총장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직격탄 날리면서 너무 많은 지분 내놓지 말아라는 얘기는 민낯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물밑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테이블에 딱 올려가지고 적나라하게 저렇게 얘기하면 문한박 연대를 꼬이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한박 연대를 꼬이게 한다. 아니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놓고 너 사실은 돈 요구한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그야말로 명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건데요. 명분은 본질적인 변화, 체질 개선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 혁신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문한박 연대만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공천권 문제, 지분 문제로 일종의 평가절하를 시켜버리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문한박 연대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초선 의원이라서 저렇게 서툴다 이렇게 하면 좀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경륜이 낮아서 이렇게 자꾸 좌왕우
우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춰지네요. 제가 너무 뭐 억척인지 모르겠지만 혼수라는 말로 안철수 의원 측을 모욕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그러면 그 말을 한 문재인 대표 측근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철수 의원 쪽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문안박이 깨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 이제 속내, 이 문안박연대는 어제 문재인 대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예. 한 달 전쯤부터 계속 올라나온 얘기였습니다. 이른바 희망 스크럼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야당 내에서 저희가 이제 흘러갔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속내가 그냥 여과없이 툭 튀어나온 건데 어쨌든 근데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안박 세 분 모두 부산 경남 출신이라는 게 그렇지. 호남 분들 느끼기에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산 경남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호남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박주선 의원 얘기처럼 호남 민심에 대한 테러라는 표현까지 썼죠.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탈된 호남 출신 의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 들어갈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지율 5%, 김무성 대표가 9%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틈을 계속 벌리는 노력들은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안박은 PK 아닙니까 셋이. 그럼 호남 사람들이 섭섭하게 돼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예. 어쨌든 이 저 협상한다는 쪽으로서는 저런 문안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 대표님 말씀이 가장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간의 평범한 인지상정 그런 측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원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